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의 통화 유동성 M2의 규모는 재작년 고점 대비 1,000조 원 정도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1,000조 원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7,400조 원이나 돈이 더 풀려 있다라고 합니다. 왜 S&P 500 지수가 최근 15주 중에 14주 동안 상승하고 있는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금 이 돈들은 그러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설 연휴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목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경주마의 강력한 주자 세 분과 함께 답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가 하고 봤더니 올해 개장 첫날이었던 1월 2일이 가장 높더라고요. 2,669. 이때가 가장 높았고 네. 돌고 돌아서 이제 최고점 부근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래도 설 연휴 전에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오르면서 어느 정도 달궈놨잖아요. 네. 사실 관심은 설 연휴 끝나고 그 기세가 이어질까라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사실 미국장도 괜찮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기운을 좀 이어받아서 오늘도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미국장이랑 또 동조가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약간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장을 지켜봤었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다 빨간불을 켰고 흐름도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도 다 샀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했고 뭐 기관도 지금 5천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역시 수급 주체로서의 역할도 해줬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뭐 시장 내에서는 이제 주류라고 볼 수 있는 테마, 저 PBR, 뭐 종목군 내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강도가 약해진 뭐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정부의 어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대형주들도 대부분 괜찮았죠. 삼성 하이닉스 다 좋은 주가 흐름 보였고 네. 일단 하이닉스도 뭐 높은 주가 탄력을 보여주면서 미국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잘 작용한 오늘장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9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던데요. 네. 폭풍 매수죠, 폭풍 매수. 거의 제가 보니까 1월 19일부터만 봐도 얼추 금액으로 보면 8조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매수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고 다음 순으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대차라든지 기타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금융주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주식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선물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선물 매수는 보통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을 네. 많이 살 때는 선물을 매도를 함으로써 장기 급등에 따른데 해징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12월, 15일 동시만기 이후로 누적 선물 매도 계약수가 대략 3만 5천 계약이 넘었었는데 네. 지난주에 그걸 다 플러스로 반전했어요. 그러면 주식은 주식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차익 프로그램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연일 우리가 조금 당황할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는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상당한 많은 금액을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주말 우리가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ARM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오늘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딱 15만 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간 주춤됐었는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물가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분위기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은 러셀 2000 지수였어요. 3거래일 동안 5% 올랐었거든요. 예.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성장주 쏠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2월 13일 연휴가 마치고 들어온 관점에서 봤을 때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른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을 놓고 보면 근래 들어서 가장 좀 붉었던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많이 들어오곤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 대표님 말씀처럼 코스닥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고 코스피 200 바깥 종목으로도 뭐 3천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그 MSCI 이슈 시작해서 MSCI 이슈로 끝난 하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이제 그 한진카리라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MSCI 편입이 됐는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 기대가 없다가 편입되면서 급등세가 나왔고 5월달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추측되는 종목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엔케인 막판에 상한가가 나왔고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이번에 편입이 실패했지만 5월달 편입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HPSP가 이제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그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랐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편입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으로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런 그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일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승 이어지는 흐름들이 오늘 반영됐고 또 이제 그 코스피에 의해서 코스닥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오늘 좀 부각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이제 그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혹시 뭐 기업 밸류 관련된 내용들 나오지 않겠냐 이런 네. 내용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폭 축소를 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이 지속 유지되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과 둘 다 올라갔지만은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쨌든 그 코스피는 거의 반도체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고 코스닥은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위주로 강세가 나왔고 지난주 강세였던 2차전 쪽에서 좀 쉬우는 모습 정도로 좀 마감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지금의 탄력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예.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정부의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갖고 연초부터 어쨌든 매수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어느덧 뭐 저 PBR 관련주에만 뭐 7조 원 그렇게 네. 매수를 담궜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많이 수혜를 받던 예를 들어 금융주라든지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2월에 배당락이 예정돼 있어요. 2월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은 시험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좀 다른 양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또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확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 2월 말까지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2월 말까지요. 네. 결국 이제 코스피 상승의 열쇠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유입은 결국 이 저 PBR 정책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가장 핵심적이죠. 아마 그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대략 53% 정도까지 올라가고 KB금융이나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60% 육박하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하하호하면서 피라미딩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직접적으로 향후에 뭐 내일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발표하고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안을 내시한다 하더라도 이거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일정으로 잡혀 있거든요.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바로 배당락 기준일이 2월 29일입니다. 결산 배당 6,000원 하다가 8,300원 하면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죠. 네.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멘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은 상당히 조금 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보험주도 있을 거고 정권주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주회사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주의 주가 상승 탄력성은 조금 주춤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기아도 보면은 갈 것 같습니다만 팍 치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최근 2, 3주 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피라미딩 매수,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비중금을 높여가지고 수익금을 높이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걸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하창봉 대표님 상창봉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주식 관련된 사람이 하씨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성씨까지 바꿔야 됩니까? 이건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저희 여러분? 조상님이 고려 개국 공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이미 그걸 충분한 바꿀 것 수는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제 크게 움직였던 건 결과적으로 세 가지 주기였던 것 같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출입 이슈가 있었고 ARM 실적에서 비롯된 이 반도체주들의 광풍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PBR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올 수 있겠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는 지금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두 종목의 운명을 보면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한진칼은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MSCI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확정이나 다름 없다라고 강조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선반영된 게 상당히 있고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유동 시가총액 비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나오면서 주춤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도 오늘 편입된 거 보고선 됐네 보면서 이제 주가 좀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그 한일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왔다가 하락 전환했고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기대감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가 편입됐기 때문에 이게 재료에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 없다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제 2월 29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좀 주가 흐름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이 매수세가 이 MSCI 편입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1,500억 원, 한진칼이 1,100억 원 이 정도던데 두 기업의 시총을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좀 잘 이해는 선뜻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MSCI는 사실 이제 편입되기 전까지의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는 거고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 이번에 편입되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편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틱한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편입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에코프로 머티 주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실적인데 지금 시총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13조 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시총과 주가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제 흐름의 패턴들을 보면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빠지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머티도 그런 관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편출된 종목들 반대로 빠진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뭐 실적이나 종합적인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종목들도 꽤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JYP 엔터라든지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편입 편출 그것과 상관없이 업황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별개로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편입된 종목들은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재료 소멸로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인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MSCI를 추정하는 자금 자체가 2조 달러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비중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2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죠. 보통 최종 거래일에 편입이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산수로 계산해 가지고 뭐 시장에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편입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MSCI EM에 들어가는 거고 거꾸로 놓고 보면 MSCI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올라버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일부 국내 패시브 자금들도 직간접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자금을 높여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코스피 50 안에 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패시브 금액들이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벤치마크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코프로 머티의 MSCI EM 지수의 편입 금액 같은 경우는 1,000억이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 또는 이전부터 또는 2월 29일 기준으로 편입될 수 있는 MSCI 자금이 되는 거고 별도로 여기 편입됐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버리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걸 추종하는 국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나깨로 이야기해가지고 지난해 상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급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쉽게 우리가 말하는 세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나왔을 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입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 이후에서 그 조건부 승인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MSCI 수급 패시브 자금으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JYP나 호텔 신라는 편출됐지만 뭐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편출된 종목이 5개나 됩니다. 특히 뭐 현대미포조선 여기 낙폭이 오늘 상당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선 섹터는 별로 좋게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 조선 섹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수주 잔량을 보면은 최근에 약간 하락세에 좀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주 자체는 뭐 중국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지난 이제 1월 달에 이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네. 대체로 이제 원래 이제 그 조선주의 그 컨셉이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주도 올라가고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어떤 적자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신선종 대상에서 그 충당금 설정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생산 안정화 지원비가 계속 인식이 되면서 적자가 확대되는데 이게 아마 1분기 때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동사가 주로 이제 선박 그 수주를 했던 게 그 피터 컨테이너선을 주로 했는데 이게 좀 그 조선가가 저기 피지선보다 좀 상승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네. 저가 수주를 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소진되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소화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선다는 것이고 조선업종 업황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 실적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마 좀 상반기까지는 주가 좀 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뭐 수급 이슈도 있지만은 실적이 그 받쳐주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편출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예. 사실 MSCI가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가 특정 기업을 한국 지수에 편입시키고 빼고는 세 가지 기준이잖아요. 유동 시가총액 비율, 유동 비율 이렇게 다 그걸 되는데 유동 시가총액 비율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그 기업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내려와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작아졌다는 말은 조금 전에 뭐 일단 현대 미포조선의 예를 들었고 또는 호텔신라의 예를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하면서 나온 거고 조선주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예. 이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 동향에서 발표되는 거고 작년도도 연간 기준으로는 절대 캐파는 중국이 큽니다. 중국이 한 50% 정도 담당하고요. 한국이 2위인데 갭은 20% 이상의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주량 자체는 작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부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LNG선, 그다음에 VLCC 이게 약간 삼성중공업적인 강점이 있고 아까 말씀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오히려 PC선이나 컨테이너선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차별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펄어비스도 편출이 됐던데 게임주는 워낙 뭐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좀 대목이 있고요. 반면에 뭐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프톤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는 것 같고 거의 유일하게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주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거 제가 조금 그냥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펄어비스는 이게 빠지는 게 문제가 MSCI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막이 문제입니다. 사막이. 사막이요? 예. 붉은 사막 이후로 지금 푸른 사막입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 이게 나온 거고 검은 붉은 사막이 사막이 계속 지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헷갈렸는데 검은 사막 이후로 붉은 사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 3년 동안 지금 투자가들이 왜냐하면 나와도 지금 실제적으로 신적 MMORPG 게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MORPG 게임에 대해서 시장의 전체 크레딧 자체가 많이 눌려지는 상황이 있는 거고 네. 여기에다가 게임주들이 놓고 보면 캐시 프로 자체가 사실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불규칙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사주 뭐 성장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다가 PBR 프로그램 관련주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중국의 파노 이야기가 잠깐은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의 파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액토소프트 아니면은 엔소프트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펄어비스도 맞긴 맞습니다. 거기 그 파운드에 들어간 게임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독 크래프톤이 강한 이유는 뭐냐하면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타 게임 회사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캐시플로를 갖고 있고요. 추주 친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확장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1월 달, 2월 달에 시장의 관심 자체가 워낙 밸류 프로그램에 몰려 있어서 그렇지 예. 뭐 아주 일부 보도 자료입니다만은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MWC 2024까지 연결을 시게 되게 되면 그게 VR 게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여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하나마다 다 봐야 되는데 주가가 부진한 거에 대부분의 공통점은
신작에 대한 지연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생각보다 실적에 되게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대박 나면 그만큼 주가가 바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도 반응하기 때문에 특히 크래프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때 나왔고 실적도 뭐 분기 그 영업이익도 뭐 1,000억 넘어갈 정도 잘 나오는데 지금 펄어비스는 지금 적자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전히 붉은 사막 나오기 전까지는 검은 사막 가지고는 계속 적자 허덕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그대로 말해주고요. 대부분 게임주들 NC 스포츠 다 실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실적 예. 부러지니까 주가 빠진 거라서 그래서 되게 실적 체크를 민감하게 잘 해야 됩니다. 게임주들은. NC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까? 그 NC 소프트 그 IP들이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노쇠하고 지금 TL 같은 경우도 딱 그렇게 시장 반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좀 더 그걸 넘어가는 신작이 나오지 않느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주 쪽에서는 현대차 얘기부터 좀 사실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단 말이죠. 뭐 이 배경을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현대차요? 예. 근데 저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주주분들의 마음이 야, 이거 금방 30만 원 갈 것 같은데 안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저는 시세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연초 한 30%에서 지금 36%대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차는 지금 뭐 시차 모멘텀보다는 밸류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 가장 수급이 들어온 종목인데 이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2010년도부터 장기 시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23만 원대 윗부분이 전부 다 쇼커브 물량입니다. 지금 25만 원대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인 매수 탄력이 안 들어와서 뿐 여기서 이제 숏으로 베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2월 29일이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8천 원대 정도의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투자가들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배당 자체를 하고 12월 달 배당과 1월 달 빠지는 건 조금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주 관점에서는 조금 저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오늘 주가랑 깊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2월 들어서 10일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좀 주목해서 봤는데 승용차 수출이 1년 전보다 36%나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19개월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꺾인 거라. 제가 뭐 그 관련 데이터는 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그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랑 좀 공통적인 점 하나가 보면 그 완성차 기업들 주가가 괜찮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GM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좋고 포드도 좀 반등 나오는데 테슬라라든가 리비안 같은 이제 전기차만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고 그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같이 하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이 좋은 게 국내 이제 물론 밸류 프로그램의 영향이 있지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같은 흐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가 거의 GM의 주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같은 동종 업계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밸류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차도 밸류를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단순히 뭐 1월달 수출 데이터만으로 가지고서 뭐 주가를 판가름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고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2025년도 이후에 기대되는 거는 지금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 GMP 기반의 이 전기차 플랫폼이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넘어가는 그 이상의 또 그 2세대 플랫폼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만 제대로 확보 잘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글로벌 탑 티어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차 PBR이 그 0.78배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저 PBR주로서 제일 첫선에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아까 수출 뭐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작년에 워낙 실적이 양호했고 기아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양호했고 그리고 수익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정책 배당들을 이제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 가장 모든 교집합이 성립될 기업은 아마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뭐 30만 원까지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미진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26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상당히 고속으로 달려왔고 작년에 그 실적 대비 오르지 못했던 주가 얘기 저희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근데 그 서름을 어느 정도는 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보고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현대차의 강점은 그겁니다. 종합백화점입니다. 전기차가 안 되면 내연에서 뒷받침해 주고요. 전기차가 시세를 꺾였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있고
뭐 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도 다변화돼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믹싱 전략을 잘 구사하는 데가 현대차, 기아인 거고 그동안 실력으로 잘 입증을 해왔기 때문에 뭐 수출도 뭐 그 시장에 맞게 잘 최적화시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현대차 쉬는 게 납득은 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주 대비해서 본주가 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본주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쉬어주는 게 타이밍상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계율이 적차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또 본주 위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그 비아디가 상반기에 우리나라 진출한다 그러잖아요. 네. 보니까 뭐 가격대가 4,400만 원 전기 SUV. 보조금 받게 되면 아마 더 싸질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토 3고요. 예. 그 차가 이제 그 블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 장착한 건데 그 지난 1월 26일인가 이제 홍콩에서 충전 중에 불난 차입니다. 그 차가 이게 충전 중에 불이 난 차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가 한 2년 정도 이상 타게 되면은 그 SOH가 그러니까 SOH가 한 20% 정도 감소를 합니다. 보통 이제 3원기 배터리가 2년 타다 3~4% 정도 감소하는 비해서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요,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장은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한 2~3년 정도 차들을 운행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게 마련인데 오게 되면은 그런 걸 검증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LF 배터리 장착한 차량이 보조금 받으면서 잘 팔렸는데 우리가 이제 LF 배터리 그 차량이 싸서 산 게 아니라 테슬라를 산 거라고 좀 그 고객들이 볼 수 있겠고 과연 비아디를 그걸 사겠냐 이제 연간 이제 300만 대 그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그 중에서 24만 대가 이제 외부 수출이 된 건데 그건 8%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외 비역이 그때 8%된 수출 고차가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될 게 싶은가. 특히나 국내 그 자동차 시장의 유저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아마 철저하게 검증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미 이제 그 동사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한 대도 못 팔 정도로 처참하게 철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나오기 전에 트럭으로 픽업 트럭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이제 그 후속으로 나온다 해도 과연 뭐 와서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요. 중국 BYD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그 전기차의 그 혁신성이나 어떤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충성심에 샀던 그 얼리 어답터들 전기차를 구매했던 얼리 어답터들은 이제 다 소화가 됐어요. 이젠 그럼 지금 전기차를 캐즘이라고 보는 거는 대중화로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일시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건데 이제 대중화로 가는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기 기준은 달라요. 승차감도 보고요. 사고 나서 AS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국 BYD 물론 잘 만들겠죠. 중국 전기차 실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실제로 운행을 하고 AS까지 다 고려한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쉽사리 BYD를 선택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첨언하면은 실제로 지금 검증을 받은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레스 같은 경우가 그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쓰고 또 그 전기차 플랫폼 같은 플랫폼을 쓰거든요. 거기에 토레스 그러니까 국내 그 브랜드 차만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같은 플랫폼 차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 말이 많은 것처럼 네. 그것도 보조금을 좀 덜 받게 되면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흥국화재 여기가 또 저 PBR주로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 보험사 중에서 흥국화재가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유통 물량과 관계가 많습니다. 네. 주식이 상한가를 가는 건 이제 뭐 상한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30%를 막아놔서 그런 거고 매수세가 많으면 상한가를 가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악성 물량이 많으면 상한가를 가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험사들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화재는 상한가를 못 가고 홍보화재는 가고 이런 거는 시가총액과 수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시에 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를 하게 되는 요 회의에서 빠르면 요 회의에서 아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거 정도가 이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또 확정돼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라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나온 게 전혀 없는데 운만 띄운 상태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대로 지금 아까 크게는 세 가지 정도잖아요. 뭐 상장 기업들의 주요 투자 지표를 이제 시가총액별로 업종별로 그 뭐 이렇게 공식 이렇게 필터링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주들 이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지주회사 쪽이 돼 있는데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 가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관련 ETF 주요 우수 기업들에 대해서 관련 ETF 설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거는 어디에서 공포를 하게 되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장관의 브리핑이 있게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런 금융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공식 문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ETF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 거기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내일 아마 8시죠 오전. 네. 네, 8시에 비상경제 장관회의 하면서 아마 관련 뭐 기자들과의 질의 대도 충분히 화두가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우리는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되는 전체적인 가이드안을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발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 이게 이제 3월 한 3주 차에서 슈퍼 주총으로까지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단기 종목마다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빠르면 내일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뭐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방향은 세 가지 방향성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그 해당 기준에 맞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저 PBR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익도 잘 내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어떤 임팩트가 있으려면 저는 이제 관건은 강제성. 강제성. 네, 강제성이죠. 일본처럼 도쿄증권거래소처럼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미진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반압박적인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기업들도 거기에 뭐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죠. 네. 이제 그런 강제성이 얼마나 이제 설정하느냐 그 부분을 좀 관점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과연 나올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코스닥에 적용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관건이라면서요. 저도 그게 이제 과연 뭐 갖다 하지? 이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ROE 가지고 기준을 할까?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구성 내용을 보면 지금 오늘 이제 급등한 게 HPS가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왔고 흰성 델타테크가 8위에 올라왔고요. 엔캠이 6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탑 10에 들었습니다. 네. HLB가 3위고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1, 2, BM과 에코프로가 1, 2위인데 저는 정말 신성 델타테크 8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이 결과인 것 구성을 같습니다. 보고서 이게 어떻게 구성하지? 이제 의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놓을지는 좀 지켜보고요. 오늘 이제 그게 영향을 좀 시장에 받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MSCI 수급, 그러니까 5월달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거 뭐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는 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도 저 이제 약간 워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주요 투자 지표를 발표한다고 해요. 뭐 PBR이나 ROE. 근데 그거를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는데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에러가 생깁니다. 시가총액 또는 업종별로 부과했는데 거기에 이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금융업종은 PBR이 얼마.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말에는 되게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 뭐 다른 기업은 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정말 밸류 프로그램에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의문점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 폐지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자본시장에서 그럼 기업들이 경영 안 하고 주주가치 부양에만 힘쓰면은 이 뭐가 되겠어요?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도 요게 정부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냥 딱 명확하게 1이다 1은 2 이렇게 발표하기가 되게 모호할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도 그렇고 업종별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IT 관련주는 PER이 보통 10배가 넘고 자동차는 보통 10배 이하, 금융주 같은 경우 0.5배, 철강 0.7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시장인데 이 한 번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서 PBR 1배 미만짜리는 무조건 1배까지 올라야 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발표를 하게 되면 약간의 세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가 되고 나서 석 달 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6개월 후에 정점을 찍고 하락했다 이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요 관련주들이. 우리도 네.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옥석 가리기 일종일 것 같고 이제 저 PBR은 기준으로만 보면 주가가 이렇게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그 소위 임팩트가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니케이 지수가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 분석을 해보면 저 PBR은 사실 후순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퍼가 났거나 혹은 주주하는 배당이나 혹은 자사주 소각 같은 데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고 그런 그 종목들 위주로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엔 지금 저 PBR이라는 테마로 자꾸만 이 점 찍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돈 잘 벌면서도 주주 친화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옥석을 2중 3중으로 가리게 되면 지금 이제 다 올랐던 것들 중에서는 뭐 이제 울상이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날개를 다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지지 않을까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PBR주가 고 PBR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차익을 해야겠죠 그때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미 강력하게 올라 있는 이 저 PBR주들 요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격 매수를 그러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도 그렇게 그래서 옥석 가리기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목에 찬 종목들은 차익을 하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뭐 현대차라든가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런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PBR 한 배 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더 못 가고 좀 쉬는 것도 있었고요. 현대차 그래서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요새 끝난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제 추가적인 매력 있는 종목들을 보고 또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부합을 하는데 아직 이제 회사에서 그런 배당 정책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좀 솎아서 투자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가장 강력했던 업종 단연 뭐 반도체였습니다. 몇 가지 뭐 기대감을 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뭐 ARM이 호실적에 주가가 사흘 동안 2배로 뛰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한때 아마존과 구글 시총을 뛰어넘었다. 이 이슈도 있었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죠. AI 시장 재편에 최대 9천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섰다. 9천조 원 말이 되나요? AI 반도체가 오늘 뭐 뜨겁지 않을 수 없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700 넘어가고 지금 미국이 이제 마소가 1위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하면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 3위라는 게 시가총액 대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원 잡으면 3천억 정도가 좀 넘겠군요. 대한민국 전체 주식보다 많은 사이즈인데 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열풍 속에 여기에 ARM이 불을 붙인 거겠죠. ARM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AP의 90%를 담당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론 저희 이제 상상력이 될 수 있는데 오레큰 하드가 이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또 온 디바이스 AI로 연결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ARM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주가 많이 반영할 때 한국 증시에 가장 많이 반응한 것도 약간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말은 삼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이 쏠어올린 AI 폰 자체는 향후에 아이폰 16이나 아이폰 17으로 넘어갔을 때 애플 같은 경우도 AI 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개의 기업까지 주가를 상승하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온 디바이스는 온 디바이스대로 올랐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은 미국은 지금 계속 공매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된다는 말은 주가가 하늘이 뻥 뚫릴 때 특히나 실적 발표할 때 미국은 컨센서스를 낮게 잡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레벨업이 좀 되는 게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 2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장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향후 컨센서스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는 쉽게 차익 매물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벤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 PBR이 좋다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와 올라온 것도 없잖아 있어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HPSP의 주가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HBM 관련 리플로 장비 회사로 올랐다기보다는 약간은 시장에서 오늘 돌아들었던 에코프로 머티의 후광 효과도 컸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도체도 보게 되면은 전공적 기업들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데 아닌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9천조 이야기, GP 오픈 AI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예. 글로벌 증시는 당분간 새로운 어떤 대세 트렌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독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모티 후광효과라는 말씀은 그 5월에 편입 가능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알트먼이 9천조 원 투자 유치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10여 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한 뒤에 TSMC의 운영을 맡긴다 뭐 이런 구상이라는데. 네. TSMC의 운영을 맡긴다면 좀 실망인데요. 삼성전자랑 손잡을 것 같이 다 와가지고 휘젓고 가더니 지금 그 뉴스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비관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은데 그 뉴스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되게 우리 소위 섹시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뉴스들이 많아요. 오일머니를 통해서 9천조 원을 조달한다고 하죠. 세계 그 폭발적으로 지금 넘쳐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대요. 그것도 세계 챗GPT 열풍을 일으킨 샘 알트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삼성도 만나고 TSMC도 만나고 미국 인텔도 만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AI는 주식시장에 불을 지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성사될지는 우리가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투자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정말 뉴스가 또 하나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9천조 원이면 이게 그 한 나라의 GDP를 넘어서는 이제 그 정도 규모인데 이거를 반도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 감히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아까 이제 ARM 말씀드렸지만 ARM도 실적 물론 잘 나왔죠. 근데 이제 ARM이 정말로 AI와 친밀하게 정말 모바일 반도체 칩 설계 능력을 갖고 있냐? 사실 시장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검증되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인 건데 예. ARM도 지금의 AI 모멘텀에 자기들도 한 몸 싣고 싶은 모습이 역력했죠.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최고 경영자가 AI 모멘텀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 안에 AI 열풍은 꺼트릴 수 없는 불이 됐다. 예.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모르겠다. 아마 올해 내내 계속해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TSMC에게 맡긴다라는 요 워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간 게 삼성전자는 아니었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은 몰표가 몰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HBM 최선두기도 하니까 네. 하이닉스가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15만 원대 영역에 앞으로 안착하게 되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항상 이제 그 강조드리는 게 이제 그 경계선 OECD 경계선에서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2월 달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어 반도체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2월 9일 정도에 발표되면서 한국은행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도 100.4가 나오면서 14개월 연속 상승가 나왔고요. 보통 상승세율이 평균 14개월이에요. 14개월이 왔는데 그럼 1월 달도 상승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 상승 전환 된 거 보고선 반도체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매크로 환경에서는 조정,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끝나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재료들이 ARM이 뭐 3일 만에 100% 올라간다든가 뭐 샘 알트먼부터 해서 엔비디아 얘기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라간 것도 있고 국내 증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 이슈도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건데 일단 지금 상승세는 유지되지만 다만 이제 1월달 지표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지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될지는 요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의 조정 여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1월달 지표가 하락 전환돼서 조정 나왔을 때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잘만 잡으면은 저점을 잡으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과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 가게 되면은 아마 2025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는 안 좋더라도 그러면 그걸 보고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기 조정에 대한 조정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다만 좀 오버슈트한 게 좀 있어요. 그래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58배고요. 내년 기준은 40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좀 땡길 만한 게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93,000원짜리 리포트 나온 게 내년 실적 기준이 그게 퍼가 19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추정치보다 2배의 실적을 하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대체로 다 목표가를 터치를 하거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밸류 부담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HPSP가 움직이고 아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다 순환매가 한 번씩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은 지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온칩스 26% 오늘 강세 보였고요. HPSP, 뭐 코스닥 시총 상위 4위에 등극을 했더라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뭐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강세였는데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네. 네, 주가라는 게 하루에 사실 10%까지 움직이는 거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에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20% 움직이고 뭐 상한가를 가는 거는 사실 수급의 쏠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애플 팔아서 엔비디아 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 매그니피센트 7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고 최근에는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거의 2종목 정도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일 거고 하나가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대장주의 성격의 주가가 급격한 조정, 보통 단기 고점 형성 이후 10에서 20% 보이기 전까지는 관련세의 로테이션이 계속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장의 특징 자체가 뭐냐 하면 종목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재료가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가온칩스대로 뭐 에이징랜드는 에이징랜드대로 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주가라고는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앞에서 딱 견조하게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예. 즉 간접적으로 말이죠. 그런 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의견이에요. 직접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많이 오른 날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흥분할 때 또 릴렉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의 장세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인데 그 하이닉스 직원들이 자사주를 받은 게 있거든요. 2년 전에 그 대략 14만 원대인데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7년 동안 이제 무이자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대출금 갚느라고 최근에 좀 매도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400만 원어치 일괄적으로 이제 자사주 좀 보너스 지급한 거는 내년 2월달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직원들도 지금은 이제 올라오니까 좀 파는 직원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자, 반도체는 아닙니다만 애플이 또 다시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XR 기기 비전 프로가 460만 원인데 되팔면은 1,200만 원에 팔린대요, 이게.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네. 네. 애플 한다는 우리가 농담 섞인 말 하는 것처럼 일단 화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화제를 형성하면서 초기 이제 반응들이 괜찮다, 네. 쓸만하다, 그리고 뭐 이걸 갖고 어딜 갔더니 이런 것도 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스토리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그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이 여기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갖다 많이 팔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것도 된다.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두를 애플이 던졌고 새로운 폼팩터를 내놨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포텐셜을 갖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갈 거야라는 것만 이건 보여주면 되거든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이제 이게 검증이 되면 애플의 저력으로 이제 그 다음 벌써 가격을 낮춘 제품 그 다음에 우리 앱스토어처럼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동반해서 나오겠죠. 이 흐름들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임팩트 지금 상당히 뭐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런 제조사들이 한꺼번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만들어갈지 이 여부도 한꺼번에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GDP가 5%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을 골드만삭스가 내놨습니다. 교역량과 투자가 줄고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한국의 이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